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늘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가 날았다고 거듭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 참배 200일도 넘은 오늘 총선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가뜩이나 당내 갈등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Подкрепление. У тебя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Ми потребуємо рішучості партнерів, особливо на тлі інформації про нову роль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у підтримці Росії. 자,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전 세계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아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감청 내용도 나오고요. 위성으로 뭔가 보인다는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보도, 외신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했다. 쿠르스크. 제가 발음을 틀렸습니다.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 이게 러시아 땅이거든요.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대표적 지역인데 여기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얘기입니다. 지난 23일 첫 번째 병영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쿠르스크에서 목격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28일까지 최대 5,000명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제가 처음에 소개했는데 발음도 틀렸어요. 이게 우리는 약간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 군인이 뭐 보도에 따라 달라요. 단위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넘어가서 그 격전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 지역 과연 이곳은 어떤 지역이고 왜 북한군이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외신 보도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최대 북한군 5,000명이 예. 쿠르스크에 이미 집결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쿠르스크라는 이름은 일단 2차 세계대전사를 보시게 되면 예. 쿠르스크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하고 지금은 이제 소련이 되겠죠. 예. 당시 소련과 독일이 맞붙었는데 이 엄청난 그 기갑전을 치러서 뭐 전차 수백 대가 투입이 됐고 실제 그 전투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예.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직진할 때 예. 최단거리상 경로에 지금 바로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쿠르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20% 이상 점령을 했는데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점령한 것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쿠르스크가 유일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땅을 빨리 수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지금 저 지역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군에게 뺏긴 상태고 점령을 당한 상태군요. 그러니까 이걸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펴는데 북한군이 글로 가고 있다.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 뜻인데 아까 잠깐 뇌신 보도나 이런 걸 제가 잠깐 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뭐 이미 가 있다. 그 추가로 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민간 트럭을 이용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왜 군용도 아닌 민간 트럭입니까? 이거 혹시 무슨 위장 이런 의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민간 트럭은 그 북한군이 처음 러시아에 들어가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뭐 사전 준비 훈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쿠르스크까지는 수천 킬로이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로 쿠르스크 근처까지 이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쿠르스크 전투 지역 인근에서는 예. 민간 트럭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군 투입을 은폐하기 위한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민간 트럭을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으로 북한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없는 척 아닌 척하기 위한 의도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군용 트럭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간 트럭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 이제 곧 뭔가 실전에 이제 투입이 될 거다. 그렇다면 전쟁, 전투를 벌이는 장면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건데 일단 러시아 군인과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북한군이 정확하게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이 돼서 예. 또 거기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는 아직 뭐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투 임무에 직접 투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전투에 참전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군의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뭐 지원하고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군대 그리고 처음에 사실을 이 북한군 파병 나왔을 때 특수부대가 먼저 한 1,500명 갔다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특수부대가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수부대는 또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보통 북한의 특수부대 하면 저희가 북한 선전 영상을 보게 되면 예.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진 영상 속에 보면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네. 예. 근데 최근 이제 뭐 서방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북한군의 모습은 되게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알려진 것하고 실제 북한이 그 특수작전부대의 인원들이 실제 온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정확한 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물론 이 공개된 영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은 글쎄 이 군인들은 나이가 얼마나 될까? 특수부대일까?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화면 2장을 잇따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 이제 외신 보도가 많아요. 여러 가지 취재 그리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습득된 내용들 이런 게 보도되고 있는데 쿠르스크 직결 북한 군인들 김정은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 아닐 수도입니다. 아닐 수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 징집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추정.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뭐 어마어마 길잖아요. 근데 10대에서 20대 초반이면 군대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요. 앳된 군인들 북한 밖으로 나와본 적 없을 가능성이 크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을 떠나본 군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후화된 재래식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살상 가능 지역에 투입될 수도.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에 앳된 군인, 경험이 부족하고 장비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살상 가능 지역에 투입될 수도. 그럼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알바지 역할 아니냐. 이 얘기가 우리 군 당국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가능성은.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차피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신의 최정의 병력들을 그 러시아로 보내서 거기에서 희생당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암만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예. 자기의 최정의 병력을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냥 일회용으로 소모시키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파병을 했다면 이미 이제 알려진 것처럼 그 뭐 5천여 명을 했다면 최정의 요원들이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아래 수준에 있는 병력들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파병된 북한 군인이 전력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거의 3년 동안 되다 보니까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모병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병력이 오지 않고 예. 러시아도 병력을 동원하는 게 힘이 들어서 뭐 동원령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죄수들까지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투에 내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군 병사가 뭐 최대 10,000명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일정 부분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될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뭐 군 얘기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요원을 파견한다 이 가능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락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 요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요원을 뭔가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이 요원은 우크라이나 글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표단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또 이제 예. 모니터링단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인원들은 당장 뭐 전투에 참전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뭐 무기 체계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그 북한군이 참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예. 때에 따라서 북한군의 어떤 뭐 전술, 북한군이 주로 어떤 전술을 쓰는지 하는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보면은 일단 5천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조만간 다 집결해서 투입이 될 거다라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대 12,000명, 13,000명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그렇다면 그중에 전투를 벌이다가 포로가 되거나 또는 탈영을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현지에서 뭐 귀순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투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요원의 역할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맞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하다 보면 예. 포로로 잡히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예. 때에 따라서는 전투 환경이 두려워서 스스로 그냥 그 항복하는 아마 예. 북한군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런 인원들을 신문할 때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군을 신문하기에는 언어 소통 문제부터 많은 제한사항이 일단 있으니까 그거부터 잘 안 되겠죠. 우리가 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에 그 참전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뭐 작전 개념이나 또는 병력의 규모 또는 운영하는 무기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당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길게 봐서는 우리가 북한군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 요원이 파견이 된다면 뭐 안전하게 활동하겠죠.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전쟁터거든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군 또는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요원이 공격을 당하거나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여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모니터하는 인원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더라도 이런 예.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런 인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러시아군에서는 또는 북한군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뭐 위협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매우 은밀한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요원이 간다. 그러나 지역은 극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이 뭔가 파병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안 밝혀요. 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외무성 부상 얘기인데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가정을 합니다. 이거 파병입니다. 그러한 일은 파병이에요. 이게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다. 파병이 국제법에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뭔가 시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번 그 병력 파병을 두고 예. 약간 선문답하듯이 그 우리 뭐 언론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국제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유엔이 이야기하는 자위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 나라의 그 스스로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주변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러시아가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벌어진 전쟁이지 않습니까? 침략 전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런 발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전쟁 자체가 침략 전쟁인 불법이다. 네네. 그리고요, 저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혹시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예. 유엔 안보리가 수많은 대북 제재 결의를 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뭐 이런 주장은 저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그 뭐 일구의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제재 여러 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각 몇 호 있거든요. 뭐 2270호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군사 훈련을 위한 북한 훈련관 초청 금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파병이 여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874호는 무기와 관련한 물자 및 서비스 등 수출입 금지. 여기 서비스란 표현인데 이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파병이 여기에 위배된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다. 이건 말이 안 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할 때 기본적인 것은 북한과 어느 나라건 예. 군사적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파병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군사적 협력의 가장 높은 단계 아니겠습니까? 최고 수위의 협력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렇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북한이. 근데 공식적으로는 파병설과 관련해서 조용합니다. 의도가 뭡니까, 이건? 네,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내로 들어와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전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미국이나 나토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더 늘려달라 또는 파병을 해달라. 심지어는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별을 따라서 방어용 무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과는 다른 쪽으로 전쟁의 방향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북한군이 온 곳을 숨기거나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파병을 받을 정도면 전쟁이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자기 나라 군대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만 외부에는 드러내기 싫다. 뭐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럼요.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을 발표했습니다. 추락된 정무인기 잔해에서 비행 조종 모듈을 완전 분해하고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인기를 우리 국가의 수도 상공에까지 불법 침입시킨 사건의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저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후한 무치일 뿐입니다. 앞서서도 굉장히 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이거 남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낸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공개된 매체가 발표한 내용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막 지도까지 그러면서 뭐 경로 표시까지 있거든요. 그런데요, 염유식 총장님, 저거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설명하는데 그만큼 평양의 방공망이 뚫려서 허술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데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평상시 같으면 아마 저런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굳이 공개한 것은 저것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다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 이득이란 게 뭘까요? 북한은 최근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족 관계였다는 걸 강조하다가 예. 이제 작년 연말 김정은의 강조 이후 또는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철저한 그 적대 관계로 표현을 했고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도 비무장지대에서 뭐 장벽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남남이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로 키우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무인기를
북한의 무인기가 김정은이 머무는 평양 상공까지 왔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증거라고 내놓은 저 드론 모습이요. 저기 이제 우리 군 당국이 보유한 드론과 뭐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저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대략 한 400km가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이 그렇게 갔다가 올 수 있는 이런 성능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드론은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서 보통 육지에서 평양까지 왕복하면 한 400여 킬로 되는데요. 예. 갔다 올 수 있는 성능의 무인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지난번 공개했던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할 때 그 장거리 전술 소형 드론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국군을 할 때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라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이 뭐 400km 정도 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전단통을 달고 상당한 무게를 달고 가기에는 좀 저거 나오는 저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맞습니다. 저것은 무인기 자체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전단통에 상당한 무게가 있는 전단통을 달고 갔다 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통 드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저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왜 얘기를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인 거죠. 이런 가운데 북한, 특히 김여정, 뭔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하늘에 무인기를 띄우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서 뭐 따지듯이 이런 내용의 담화인데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했으며 삐라가 살포됐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군부는 뭐 개별 단체 또는 개인이 날린 적 없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런 가정된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하죠. 그러면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 어떻게 나올지.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저렇게 아주 그냥 험한 표현을 써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김여정이 여러 번 뭐 무인기 관련해서 담화도 발표하고 예. 대개는 내용을 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을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예. 김여정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무인기를 보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도 보냈고 2022년에도 수도권에 약 5대 정도의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약간 납작하게 생긴 약간 하늘색의 그 무인기 처음에 발견됐던 게 그거죠 지금. 맞습니다. 본인들이 약 10년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은 예. 새까맣게 잊어먹고 마치 확인되지도 않고 이게 아직 대한민국이 보냈다는 것도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이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살포했다. 어떻게 보면 저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저것을 치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치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을 한번 반드시 언급하고 자기들도 언젠가 한번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예고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가정상에다까지 하면 저렇게 비난을 해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담화가 나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사치, 난잡한 사생활. 왜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비유하면서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국정이나 혈압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는 분위기라고 볼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이 민주당을 보고 싶은 거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공범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 갈등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한 갈등.
그리고 최근에 특별감찰관 이슈를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습니다. 그걸 놓고 당내에서 이견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뭔가 묘한 신경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백서의 발간 이유는 총선 참패잖아요. 오늘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선 총선 백서 오늘 발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백서는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선 백서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제목이 지금처럼 더 절실한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발간이 늦은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총선 백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총선이 4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왔어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201일입니다. 100일이 2번 지나고 하루가 더 갔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백서 특위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 거는 이제 8월 14일경이라고 알려집니다. 벌써 상당히 지났네요. 예, 그런데 그 시점에 백서가 바로 발간이 됐었다고 해도 이미 총선으로부터는 한 4개월여가 이미 늦었다고 또 할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백서가 사실은 이미 그 초고가 완성된 시점에도 사실은 좀 실기한 것에 가까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변곡점이 있었죠. 7.23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80여만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고 또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이제 당원들이 지향하는 방향 또 민심의 평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총선 백서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원과 국민들의 1차적인 관심 사항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러면 들어서 그 전에 빨리 내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한 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이제 그 백서 특위에서 이 초고를 완성을 하고 나서 예. 이제 회람을 하는 과정도 일부 있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최종 원고가 그 뒤로 어떤 지도부의 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뭐 변경되거나 수정 가감된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들도 일부 가미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선 끝났는데 200일이 더 지났는데 백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늦기는 꽤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총선에 이제 총선 백서 여러 가지 내용이 되는데 핵심을 정리하면 저런 목차처럼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인데 총선에 졌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단 맨 위에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홍보 뭐 이런 거 부재, 철학도 부재, 철학과 비전이 없다. 그다음에 싱크탱크 문제까지 뭐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런 순서 쭉 나왔다 그러죠. 요거 지금 송영훈 대변인 나오셨고 오늘 민주당의 서지원 정책위 부장 나오셨는데 우선 송영훈 대변인께 짧게 총선 백서 늦은 이유 설명해 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건데 일단 내용인데요. 백서의 참패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미완성 시스템 공천. 이걸 꼽았어요. 가장 큰 원인 같아요. 물론 앞부분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과거에요. 이제 유명한 농구 감독 중에서 작전 타임을 하면은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수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 전해지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당의 총선 백서지만 사실은 그 너무나 예상 가능한 얘기들을 페인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7, 8가지 그 지금 목차를 잡아놨던데 뭐 당정 관계, 시스템 공천,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공천, 뭐 승부수 전략 부재, 뭐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뭐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재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실패하고 나면 예.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기술평가 보고서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뭐 감독의 전술이 부족했다는 등, 뭐 선수들이 어떤 부분에서 팀워크가 약했다는 그쵸, 선수 둥. 선발이 부족했다, 뭐 문전 처리가 좋지 않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아주 여과 없이 그 가감 없이 그렇게 패인을 분석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백서에는 어떤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가장 큰 이거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게 왜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느냐면요. 예. 사실은 그 축구도 90분을 하면요. 90분 내내 경기의 흐름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패배한 팀도 예를 들면 한 전반전 30분까지는 밀어붙이다가 예. 어느 시점에 경기의 흐름이 확 넘어가면서 실점을 하고 또 반격을 하다가 추가 실점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뭐 비디오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이 총선 백서에 보면은 시계열적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 2월 말 3월 초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당 내부적으로 전망하던 의석수가 뭐 130석 언저리 되기도 했는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판세가 많이 나빠져서 100석도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결정적인 장면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절단면을 파고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 관한 부분을 뭔가 좀 면밀하게 파고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늦었는데 조금 면밀하게 패인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평가신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이제 정당 여당 밖에 계신 분이에요. 경쟁 정당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서재원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총선 백서 내용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과 마지막 평가도 다 틀렸다는 것이죠. 백선대 마지막 조정훈 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통상 이제 패배하면 혁신을 강조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게 5글자로 다 정리됩니다. 제목 마지막 귀에 틀렸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때는. 예, 그리고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던데 시계열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전략 이채 양명주 5글자 해결되잖아요. 이태원 참사 최병 특검 그리고 이채 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명북배 그리고 마지막 주가 조작 그에 대해서 용산이라든지 여당에서 한 번도 책임의 책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회피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뭐 90분 축구 경기지만 이 축구 선수가 그 한 경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하겠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 즉 총선 그 이전 시계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1년 전이죠. 2023년 10월에 우리가 좀 웃겼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책임자,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에 사면 복권 받아서 또다시 후보로 나오니 당연히 국민들이 외면하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12월에 김기현 당대표가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사퇴한다고 해서 그대로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그 비대위원장 또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인데 대한민국 여당의 수장이 장관 입법부의 장관이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을 온 겁니다. 그러니 실전에 뛰어야 할 대표적인 감독인데 이분이 선거 경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에 굉장히 서로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는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가 아니고 심판해야겠다 해서 강력한 심판했는데 백서에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구체적인 책임 소재도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지금 백서에서 아까 이제 목차 형태로 줬는데 지금 뭐 자막에 나오고 화면에 여러 가지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견된 정권 심판으로 해도 속수무책.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조금 미흡하고 부재했다는 얘기. 그리고 특히 미완성 시스템 공천.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가만히 보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관련이 돼 있어 보이잖아요. 선거를 이끌고 어떤 공천 과정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 백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리고 당내 다른 목소리도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백서에서 불안정한 단정 관계가 빠르게 모시겠습니다.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총선 백서는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아직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 지도부의 투톱이잖아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근데 그냥 국민들이 보시면 평가하시겠죠. 뭐. 다 이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백서가 나왔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국민들 여러분의 어떤 생각에 미처 따르지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백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국민 아주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뭐 약간 이런 반응. 송영훈 대변인. 당내 뭐 여러 계파가 있습니다만 뭐 계파가 없다고도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약간 좀 계파가 살짝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파와 상관없이 지금 백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게 뭘까요? 왜 나왔을까요? 약간 불편한 겁니까? 무슨 분위기인 겁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서가 좀 실기한 측면이 있죠. 타이밍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백서가 총선 끝나고 한 2달 만에 나왔으면 아마도 관계된 많은 분들이 백서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평가를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정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평가는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러고서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이나 지났는데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일사후퇴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너무 아득히 멀리 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느낌입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렀고 얼마 전에 또 야당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그 10월 16일 재보궐선거도 2대2로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200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두 분 다 보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뭐 보고는 받았는데요. 뭐 그러면서 자세히 안 봐서 뭐 약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서재원 부위원장.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백서가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말하고 그렇죠. 싶었다고 말하고 보십니까? 싶은데 그 내용 자체 즉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인 내 책임이 아니고 용산 책임인데 대통령이실 책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책임을 떠넘기느냐. 보시면은 1번 불안정한 당정 관계. 그 이제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이재기가 때문에 있었고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고 그걸 불안정한이라고 표현하고 단정 짓고 두 번째 보십시오.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공천 얘기가 당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미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꼭 집었어요. 보니까 비례대표건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 물론 당사자도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분도 계시지만 비례대표 1번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가 좀 더 훌륭하시고 확장성 있는 분이 오셨으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이게 선거의 본질이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즉 용산의 비례대표 후보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후보군이 정면 충돌했을 때 그때를 문제 삼는 것인데 아직도 죄송하지만은 총선 패배한 이유의 핵심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백서가 나왔는데 뭐 201일 만이니까는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백서의 어떤 집필자 내지는 편집자는 그 8가지 정도 되는 요인 중에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1번으로 놓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표현되는 것에 이면을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봤죠. 김건희 여사가 몇 개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않고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청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당원과 국민이 거의 일치된 퍼센티지로 63%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해서 대표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당원과 국민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총선 패배의 1번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가장 큰 패인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문자 논란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집약했을 때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즉 문자를 읽고 씹었던 것은 총선 때는 국민이 몰랐습니다. 두 분만 알았고 언제 알았냐?
대선 경선 기간, 당대표 경선 기간에 경선 때 나왔었죠.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자체도 안 맞다는 것이죠. 분석하는 것 자체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가요? 뭐 그냥 지도부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뭐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뭐 아직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특별 감찰관 요 추천건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좀 빨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1월 1일 이후에 의원총회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국민의힘 한동훈 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대표로서.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님과 추경호 원내대표님 두 분께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죠. 뭔 단판을 지어. 뭐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단결, 한쪽에서는 변화. 단결과 변화 좀 다르죠.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상황이 좀 이래요. 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리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죠. 고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빈소였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조문을 간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얘기잖아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권 말기죠. 그때 시절.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11년 정도, 12년 요 상황 같아요. 근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 친이 갈등 대단했죠.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불편했지만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잘 해서 꼭 재창출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걸 굳이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겁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도 뭐로 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런 말씀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 있어서 그 여당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뭔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건의를 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큰 틀에서 정치를 넓게 보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함의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좋다 이 뜻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혹시 거꾸로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저 얘기한 거니까 한동훈 대표 보고 너무 이견을 많이 내지 말아라고 한 의도는 혹시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데 결국은 뭐의 방점이 있냐면은 정권 재창출의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임기 말로 가면은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나 쇄신에 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고 그러지 못한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면 그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그 재임 기간 동안에는 본인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본인이 몸으로 겪어보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여권 전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준 부위원장, 어느 쪽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한 목표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하고 뭔가 제안을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 좀 받아줘야 된다는 취지인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 보고 단결해야지 지금 너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저는 후자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죠. 지적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적이죠.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함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듣고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로 얘기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상중해라서 좀 그렇지만 사실은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독립체잖아요. 서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대목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띄워주세요. 이 대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겁니다. 불편한 사이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전폭 지지했다. 이걸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로 빗대서 비유하셨으면 지금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근데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한테 했다는 거는 거꾸로 된 것이고 이견이나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좀 더 노련하게 하시라는 또 조언 아닌 조언이시지만 저는 저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 만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저런 말씀하셔야 되고 정권 재창출 하지만 정권 재창출 계속 말만 하면 되나요? 그거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 과정마다 태도마다 국민들이 그 평가의 결과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정권 재창출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당대표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고 사후에 혹시 용산에서 어떤 또 기회가 되면 또 당부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상호 어떻게 보면 양보를 좀 해서 지금은 조금 혁신이나 자분보다는 단결이라고 하시는데 단결 저는 통합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타이밍은 한참 지났다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 과거 뭐 2007년 그리고 뭐 2011년, 2012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친이, 친박 이런 게 용어가 등장했던 시절들이잖아요. 당시 모습 좀 정리해봤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비밀계는 법적으로는 모든 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자꾸 우리法务部께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그러니까 송영우 대변인.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어떻게든 뭉쳤다 그래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뭉쳤다. 근데 지금은 왜 안 뭉치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혹시 그거 아니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상황을 돌아보면은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포지션에 있었냐면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말해주듯이 2004년에 그 천막 당사 때 120석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선거의 여왕으로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등등 그 이미 성과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당 내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았고 그런 어떤 신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상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뭉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봤으면 합니다. 자, 그 집에 벽에 금이가 있으면요. 그 벽에 금이 가 있는 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겉에 벽지가 찢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안에 기둥에 벽에 금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벽기가 단순히 찢어진 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벽기를 새로 덧바르거나 석고보드만 붙여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벽을 제대로 붙여놓고 그 위에 도배를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쇄신하고 변화해야지만 제대로 된 단결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단순히 어떤 과거의 상황들을 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뭉치면 해결된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지금 상황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자주 얘기를 했어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지원 부위원장?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한동훈 대표는 예방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적은 없었죠.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빈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정도인데 왜 좀 다릅니까? 그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적 유불리인 것 같습니다. 같은 TK 그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속에 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향수는 아직까지 보수에서는 있습니다. 감옥에 가셨지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TK지만 지지하는 국민, 시민, 대구 시민이 많지는 않아요. 약간 지지세와 위상이 좀 다르다는 다르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와 지금 윤화는 다른 게 박근혜 당시에는 도전자였지만 정치적 위상이 높았단 말입니다. 선거에 영향 이전에.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종속체잖아요. 독립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은 비교하는 그 자체가 환경이 틀리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예방하기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감옥에 이제 근데 다 불편한데 왜 한쪽만 예방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TK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입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선택적 예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송영훈 대변인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혹시?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현재 위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난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61대 39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22% 차이로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TK 지역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현재 27%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이 20%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6번을 금정을 방문을 해서 22% 차의 압승을 이뤄냈다는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도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선거 기여도를 축적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다르게 평가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전 대통령 예방은 없었을까요, 그동안?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방하고자 했는데 뭔가 일정 조율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 빈소를 조문을 하면서 상당히 또 유의미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적인 화해와 또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로는 예방을 안 간다는 소린가요, 그러면? 그건 뭐 앞으로 이제 또 두 분이 하시기에 달렸겠죠. 알겠습니다. 소지원 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약간 평가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재보선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달랐어요, 지금 두 분이. 그래서 저도 부산 시민한테 여쭤봐서 결과 물론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 지켜야 되는 시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어떤 역할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강화 군수 선거를 비교해 보면 41%거든요. 거기도 보수 텃밭입니다. 41%고 저도 여러 가지 뭐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전임 구청장께서 비리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건강상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원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도 늦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민주당 계열의 그 어떤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결과의 종합이 22% 차의 대승이지 이것이 윤한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의 원팀 리더십의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활약이 커서 그런 거냐? 격차 많이 난 게. 다른 쪽에서는 아니 원래 선거 상황이 약간 구도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됐지. 그게 어떻게 다 한동훈 대표의 역할입니까? 약간 다른 의견 보여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개엄 말한 야당. 얼마 전에 개엄 꺼낸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근데 또 개엄이 최근에 나오는데 다른 어떤 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놓고 지금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른바 한기호 의원, 신원식 안보실장 문자 있잖아요. 문자. 특히 이제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문자. 그거 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문자를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제 오늘 공방처럼 나왔어요.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와 협조된다면 이런 전제를 하죠. 그렇다면은 뭐 그쪽에 얘기를 하면은 전 북한군 파병이 됐으니까 거기에 타격을 가하면 이게 심리전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은 거였거든요. 요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 놓고 어제 오늘 여야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 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며 북한군을 북개군이라고 부른 것이 문제입니까? 파병이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개군을 타격하자는 것이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야에서 나오셨어요. 송영호 대변인. 계엄 뭐 얘기 나오고 뭐 사주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지금 북계라고 써서 그럽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또 계엄령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죠. 우리가 좋은 말도 3-4번이고 듣기 좋은 노래도 1절만 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계엄령 음모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한기호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김민석 의원이 급발진해서 또 무슨 그 듣기에도 생소한 뭐 외환 유치 예비 음모. 저도 변호사인데 저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는 얘기는 옛날에 공부할 때 한번 보고 지금 한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엄령 음모론을 또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이 오죽 다급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그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해야겠는데 오죽 소재가 없으면 저런 걸 가지고 급발진을 해서 또다시 계엄령 음모론을 들고 나왔겠는가 싶고 이 지점에서 사실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민주당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17살, 18살 정도 되는 그 소년병들까지 사진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되는 그런 북한의 파병을 규탄해야 되는데 북한의 파병은 제대로 규탄하지 않고 심지어 한기호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저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뭔가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어느 나라 민주당인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손주현 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안 하면서 지금 무슨 계엄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이거였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문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계엄하고 연결을 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계엄이 당장 일어날 거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도 안 되죠. 그러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식이나 경제 관련해서도
경제학자가 매번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바보라고 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면서도 그걸 준비하거나 위기를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계엄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문자 내용 자체가 심리전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처럼 오물풍선을 해서 뭐 북한 파병했지만 너희들은 용병이다.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팔았다는 식으로 고향의 향수도 자극하면서 그게 심리전의 작전인데 한기호 이 국방 그 육사 31기 장성 출신이 하는 말씀은 문자로는 정밀 타격 공격을 하라. 북한군의 정밀 타격을 해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그 국지전이거든요. 예. 이 전쟁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가정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문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북한 병사의 그 어떤 사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했다라고 북한이 주장하게 되면 저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북풍에 대해서 단초를 자꾸 열어두려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엄이라는 두 글자로 해서 경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이 문자, 언론 카메라에 노출된 이 문자 갖고 얘기했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쪽에 뭔가 요원을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하고 여당의 어떤 시각차가 나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신문을 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전쟁놀이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답해 주십시오.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북한군이 파병을 했고 우리 이제 정보요원들이 가서 뭐 혹시 뭐 포로 이런 거 잡힐 경우에 우리가 좀 관여할 수도 있을 바 이거에 대비해서 파견된다는데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정보 수집차 국정원이 가야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탈북민들이 와도 국정원의 그 합동신문센터가 있죠.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정원이 원래 우선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장에서 포로로 잡히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정보로서의 그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문에 참여를 해서 북한군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경로로 거기에 참전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듣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한국어가 되는 어떤 장교나 통역관의 숫자는 극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대한민국 국정원의 어떤 정보 차원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을 말하면서 어떤 것들까지 이야기했냐면요. 국정원 신문관들이 가서 그러면은 저 전쟁 포로를 고문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고문이요? 고문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도 다 확인했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제네바 협약상 그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건 전쟁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국정원이 가서 무슨 고문 기술을 전수한다는 건지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고 이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저기서 고문이라고 하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건 분명히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주현 부위원장. 네. 지금 송영훈 대변인이 한 질문도 있고요. 아까 한동훈 대표가 한 질문도 있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라는 질문과 지금 고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예, 사실 고문은 제가 사실 팩트를 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뭐 향후에 이제 확인 한번 하고 논평을 하는데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공격하는 타이밍 뭐 이해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탄. 그러니까 북한이 왜 개입해야 되냐 목소리 파병 자체에 그렇죠. 대해서. 파병 자체 규탄. 그 약하다고 하면 그 약하기 때문에 더 같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자고 할 때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쟁을 하자고 정밀 타격하자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 문자 얘기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규탄과 전쟁을 하자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하면 저희는 그럼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탄이든 뭐 북한군 행태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뭐 야당으로서 함께 하자. 그럼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고조, 특히 북한군을 우리가 살상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신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면서요. 예. 고문 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전 세계에다 대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이 고문을 하는 나라다. 고문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 고문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정말 망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전 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네, 뭐 이 부분은 대변인단에서 또 공식적으로 하겠지만요. 저는 예. 이 고문이라는 두 단어에 너무 집착하셔서 그게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 우크라이나 남의 나라 맞죠? 예. 거기에서 행여나 불필요한 대한민국의 국력과 자산이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엮인다는 것이잖아요. 연결되고 그 책임을 소재해서 더 나가서 전쟁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고조를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고문을 하실 겁니까 한 것이지 이걸 국정원에 가서 고문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두 분이 아주 살짝 네. 살짝 뭔가 이렇게 신경전 같은 논평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정치 관련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폭망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잘 쉬세요. 정말 푸근하게 항상 늘 했던 따뜻한 분이거든요. 생각이 많이 나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어머니 정말 스트레스 없이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어머니랑은 작품도 많이 하면서 작품이면 진짜 어머니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죠. 너무 많이 어머니 사랑해 주시고 그리워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고인이 되신 배우 김수미 씨 관련된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발인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영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 봤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안지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인식 많은 분들이 이제 조문도 하고 근데 발인식에도 참석하셨는데 일단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네, 고 김수미 씨가 생전에 본인이 장례식은 웃으면서 춤추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사실 차마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게 고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제 유족들은 물론 이 동료 선후배들 모두 큰 슬픔에 빠진 채 이제 발인이 진행이 된 건데요. 예. 생전 베풀며 살았던 고인의 그 행적을 보여주듯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빈소에서 발인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흰천으로 가려진 이제 운구하면서 그 평소에 양아들이라고 칭했던 우리 정준하 씨 그리고 윤정수 씨 그리고 장동민 씨가 직접 운구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보이시는 영정사진이 사실은 영화 포스터이거든요. 아, 그거를 영정사진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생전에 밝았던 유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 고인이 말했던 웃으며 보내달라던
그 유언을 어쨌든 유족으로서는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 저 발인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며느리시죠? 네. 소유림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물을 거의 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평소에도 고부지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김수미 씨와 그런데 굉장히 각별하고 남달랐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발인식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그 서유림 씨가 엄마 미안해, 그리고 엄마 가지 마, 그리고 엄마 너무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라고 통곡하는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김수미 씨 시어머니이신데 네. 엄마라고 호칭을 썼나 네, 봐요. 평상시에 엄마라고 불렀고 오. 두 분이 워낙에 각별했던 게 이 서유림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예전에 한 방송에 2000년에 방송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고부관계 연기를 하다가 2019년에 실제로 연기가 고부관계 설정이었는데 네. 실제 고부관계가 된 겁니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예계 선생님으로 그다음에 뭐 엄마로 연예계에서도 평상시에 불렀던 엄마인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랑 2시간 정도 이상 통화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너무 이제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해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며느리가 서운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토로할 정도의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오히려 굉장히 가깝고 장시간 전화 통화도 했는데 오히려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된 뒤부터는 일부러 전화도 안 하더라. 네. 이렇게 된 겁니까? 실제로 김수미 씨가 방송에 나와서 며느리 집에, 그러니까 아들 집에 한 결혼 후에 찾아간 게 한 4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도 모르고 나 잘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각별한 이제 어머니와 딸을 넘어서는 이제 며느리지만 정말 딸 같은 며느리로서 역할을 했었고 그 한 예로 사실은 이제 정병호 씨가 아들인 정병호 씨가 한 차례 사기 혐의에 좀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엔 무혐의 처리되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아무 무혐의 처리됐지만 사실은 사기 좀 뭐 남편이 연루되면 마음고생을 며느리가 하잖아요. 그때 김수미 씨가 며느리에게 그 집을 증여했다. 집을요? 네. 며느리에게? 네. 며느리 이름으로? 네네. 증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갈라서게 될 경우에 위자료 해봤자 몇 천만 원 받는데 그러면 네가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 못 헤어질 수도 있으니 집을 증여해주면 나중에 너하고 애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내 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돌아서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정말 딸에게 해주는 조언만큼 이상의 며느리 입장에서 그 딸과 같은 여기 며느리 입장에서 뭔가 조치를 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네, 어머니가 거의 며느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처럼 정말 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림 씨가 저렇게 통곡하면서 왜냐하면 2019년에 결혼했으면 불과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함께하지 못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아쉬웠기 때문에 저렇게 통곡해서 울고 많은 이들을 좀 수경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배우 김수미 씨는 고인이 됐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출연료 미지급 건이라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면서 안지성 기자가 설명 좀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지금 나온 겁니까? 네, 이 친정 엄마라는 이제 뮤지컬에 생전에 김수미 씨가 자신의 가장 이제 인생자로 꼽는 게 전원일기와 친정 엄마예요. 예. 그 정도로 본인의 애착을 갖고 한 14년간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뮤지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작품이 원래는 수필을 기반으로 이 작품이 뮤지컬과 연극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뮤지컬에서 연극의 일부분을 이제 표절했다는 시비에 얽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작년 한 1년 동안 지난해 1년 동안 그 이제 친정엄마에 출연한 이제 김수미 씨를 비롯한 다른 출연진들까지 출연료가 미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못 받은 거예요, 네, 출연료를? 1년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이제 4억 원에 달한다고 배우들 하거든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수미 씨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그 아들 정명호 씨가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사실 보면은 5월 달까지 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5월 24일까지 공연하고 31일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로 한양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게 이제 유족 측의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김수미 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본인의 출연료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주연 배우 한 명이 출연료를 못 받았다.
이러면 주연 배우가 못 받을 정도면 그 뒤에 무대 뒤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후배들, 동료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이걸 지켜주지 못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큰 그런 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네, 엄마로서 그런 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경민 변호사도 좀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방금 이 출연료 미지급 건입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수미 씨는 고인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뭐 소송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족이나 뭐 상속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일단은 뭐 당사자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 여기는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텐데. 뭐가 있겠죠 그런 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채권자의 지위가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도 이 상속인의 지위로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당사자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증거관계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고인만이 알고 있었던 만약에 생존을 계속 하셨으면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박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생전에 이제 뭐 소송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증거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런 출연료 미지급 이런 유사한 경우 보통 소송을 하면 다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사실 계약서를 봐야 되긴 하거든요.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데 보통의 이렇게 외주 제작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따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또 예상과 다르게 또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산이 다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출연료를 딱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제하고 나서 지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서로 어느 정도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끝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조정이라면 합의를 하라는 그렇죠. 뜻입니까? 이제 서로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협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인이 되셨는데 저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었군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나와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았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자, 합의했다고 알려지죠? 교통사고, 음주 이건데 근데 압수수색이 관련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경찰 문다혜 씨 음주 사고 관련 어떤 한의원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보신 분이 기사분이죠. 치료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대요. 뭔가 자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못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진단서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 가서 뭘 좀 찾은 것 같아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요 내용입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이 약간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 압수수색은 왜 어떤 이유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이례적 압수수색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동의 못합니다. 그런 얘기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과한 수사 아니며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준해서 수사했다. 요겁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일단 문대희 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죠? 예. 근데 이제 피해자 보신 분이 이제 어떤 뭐 진단을 받고 뭐 치료 같은 거를 해보신 것 같은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부분은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그 상해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제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상해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처벌 수위가 좀 높다면서요? 맞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이렇게 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말은 나는 이제 어쨌든 처벌을 원치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상해 진단서 제출을 안 하겠다. 실제 보니까 이제 병원을 통해서 상해 진단서도 발급하지도 않았고 의사소견서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뭐 확보가 안 됐거든요. 당연히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CCTV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누가 봐도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는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가서 직접적으로 발급받아서 임의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출이 그게 없었던 그렇죠. 거죠. 이제 피해자 제출을 안 했고 병원에서도 임의로 제출을 안 하니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 통상적으로 절차에 비춰봤을 때 이게 일반적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까놓고 말하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CCTV상에 너무도 취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직권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쨌든 전 대통령의 딸이 이런 이제 어쨌든 범죄에 연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만 조금 이제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압수수색까지 나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지금 압수수색에서 진단서 이런 걸 확보 못한 건가요? 그렇죠.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사실은 뭐 제일 확실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해가 있는지가 제일 확실한데 그래도 병원 기록상에 와서 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이런 진료 부분들은 기록은 있을 거다. 예,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이제 확인을 통해 가지고 직권으로 상해 여부가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진단서나 소견서가 딱히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부분은 확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고 제명이 어떻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갈지 아니면 위험운전치상으로 갈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례적이다 이렇게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 아까 약간 경찰도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통상 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에 그 음주 상태가 중요한데 예. 근데 이제 0.149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수치는 사실 좀 수치가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높은 상태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도 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조금 중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여지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있어가지고 어떤 그 피해 상태를 좀 확인해야겠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뭔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생각될 때는 직권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확인을 하고자 하면은 확인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경민 변호사가 아무튼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지금요. Discords. I never met Johnny in person. Have a good time. No, no. Kareem in my chat. Stop writing it on your chat. 소녀상 희롱했던 유튜버 아까 방금 전 영상 나왔죠? 소녀상에 대해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이 유튜버 시민 주먹에 퍽 방금 영상 나왔죠? 뭔가 막 흔들리는 장면. 일단 이거 유튜버래요? 우리나라 유튜버도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한국에서 진상 부리다 응징당한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라고 합니다. 본인이 막 이런 거 찍고 공개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일단 이경민 변호사, 대체 누굽니까? 무슨 짓을 또 해온 겁니까? 네, 미국인 유튜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의 소녀상에 지금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통을 벗고 또 춤을 추는 그런 모습도 이제 영상에 담겼었습니다. 예, 저런 행동이 또 있었고,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예. 심지어는 제지를 하니까 먹던 라면을 편의점 테이블에 쏟아붓는 그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분을 또 사고 아니 있고요. 이거 진상 정도가 아닌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지하철에서 실수인 척 음란 동영상을 재생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반응까지 보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꼭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또 이제 그런 행동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거기서 처벌받은 또 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진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는데, 이거를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주먹으로 또 한 대 쳤거든요. 이 자를 알아본 거네요. 예, 그분이. 그래서 한 대 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응징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성 기자, 이거 이 유튜버, 이거 분명히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것은 돈벌이고 또 이겁니까? 그럼? 네, 관종이죠. 사실 국내 관종도 진짜 못 말리는데 글로벌 관종까지 한국에 와서 이런 아까 일을 일본에서도 벌이니까. 뭐 그랬다면 비슷한 네, 거였다면서요. 일본에서도 체포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지금 이런 이상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튜버가 한 18,000명 정도 되는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어서 구독자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동을 벌이면서 사실 누군가가 제지를 하면은 멈추거든요. 이제 관종이더라도. 근데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뭐 때리면 때리는 영상 자체를 계속해서 라이브로 생중계한다. 그럼 이제 그 부분까지 다 돈으로 수익화되는 구조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유튜버에 대한 이제 국내 이제 국민들도 항의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고, 결국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11시 기준으로 예. 이제 그 유튜버의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일단 이런 짓을 해도 처벌하거나 뭐 우리나라가 추방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의 소녀상에서 지금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기념물에 대한 이런 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지금, 없어요. 예, 국회에서 이걸 입법을 하려고 했지만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행동으로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 문제되는 외국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처벌까지 가야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제로 출국 명령을 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뭐 형사처벌 받은 상태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에서도 출국 명령을 할지 여부를 지금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형사사건화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여부가 논의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강제 퇴거를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다가 그 저자를 알아보고 주먹을 날리신 분, 사실은 이거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자칫 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문제되는 행위는 또 속죄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폭행 행위를 했을 때에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인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특정이 된다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유튜버가 만약에 나 폭행 당한 게 맞고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를 밝힌다면 뭐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분명히 누가 봐도 화가 나는 사람인데 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퍽 주먹을 날리신 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이게 이 복잡한 상황이네요. 아무리 화가 나지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응징,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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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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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표현이 이렇게 됩니까? 그 윤수일 씨의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고 지금 전에 나온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입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안지성 기자. 이게 전 세계 음원 차트 막 1위를 달리고 있다면서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노래가 뜬 겁니까? 네,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만한 사실은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에서 그런 게임이 있습니까? 네,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임이 저는 있습니다. 세대가 좀 달라서 이경민에서 혹시 아세요 그 게임? 저는 모릅니다. 뭐 이경민에서 모르시면 저도 잘 그렇습니다. 몰라요. 저도 예. 구축 아파트에 가깝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을 바탕으로 음악이 만들어졌고요. 예. 유명한 브루노 마스랑 로제가 이제 음반 만드는 작업부터 뮤직비디오에도 같이 함께 출연하고요. 뮤직비디오 자체도 굉장히 개성적이고 그 흔한 이제 멜로디와 저희 이제 이런 액션 같은 것들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하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근데 불러일으키고 후렴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파트라고 후렴이 아파트를 계속 외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은 영어로는 아파트가 이 표현이 정확하게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한테 네. 아파트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예, 거의 K 콘텐츠가 이제 유행을 하고 K-팝에 유행을 하면서 한국식 발음으로 이 노래를 모두가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게임을 하는 방식을 이제 로제 씨가 유튜브에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올려놨거든요. 예. 전 세계의 술자리에서 지금 이 게임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미국의 그 무슨 상인가요? 그래미상인가요? 네. 거기에 상도 받고 그렇던 엄청난- 어마어마한 네. 가수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그래서- 같이 부르고 네. 아파트를 외친 거예요?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같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화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잡음도 조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루노 마스 아침 내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 노래가 굉장히 인기니까 자기가 울었다고. 윤수일 씨 아파트는 아시죠, 이경민 여사?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세대라는 거죠, 지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지금 듣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들려가지고 예, 리듬도 어쨌든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수능을 제가 앞두고 있어가지고 예. 그 수험생들한테 이게 혹시나 수능 금지곡처럼 이렇게 회자가 이게 되지 한번 그 않을까. 후렴 거 들으면 자꾸 남습니까, 예, 머리? 그래서 시기상으로 조금 수험생들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금지곡 아니냐. 그리고 지금 댓글 보시면요. 서울에 유명한 어떤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보다 윤수일의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이 됐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답니다. 아유, 대단한 인기군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